저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주택이 다주택입니까? 이렇게 중과를 하면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4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4,800만 원 내야 된대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 자, 오늘 시간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대책이 그냥 연발해서 나오고, 이건 대책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런 규제의 폭탄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자, 대책 끝이 과연 어떻게 갈까요? 대책의 끝.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뭐 다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 인상, 예전에 요거는 이제 그 단기 보유에 대한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1년 미만하고 2년 미만이 있었어요. 두 개가. 근데 이제 2년 미만은 없어지고 1년 미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40%, 1년 미만은 4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이 단기 매매는 완전 투기꾼들이라고 보고 70%, 1년 미만일 땐 70%, 1년 미만에 1년 안에 팔 때, 샀다가 1년 안에 팔 때 70%, 그리고 2년 안에 팔 때는 60%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이 투기 수요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엄벌을 내리겠다 이런 지금 취지인 것 같아요. 단기 매매. 근데 단기 매매는 좀 제가 생각하는 그 투기 요소가 정말 강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다주택자 중과세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건데요. 이게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우리가 보통 기본세율 6에서 42% 이렇게까지 내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은 거기다 10%를 더해서 2주택인 경우에 10%를 더하면 어때? 52%, 3주택일 때 62%, 20%를 더해서 이렇게 된 걸 다 10%씩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42%에 20%면 62%죠. 2주택 이상일 경우에 62%,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몇 프로예요? 72%. 최대 72%까지 지금 과세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거죠. 이거 중과세 지금 엄청나게 때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 시기가 언제예요?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요거는 너무 갑자기 하면 좀 시장에 혼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지금 원래 현행대로 요 기본 세율 42%에서 6에서 42% 기본 세율에서 10%씩 올려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내년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팔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양도세 중과는요. 이렇게 중과를 하면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이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중과를 하면요. 물건은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중과에서 다 뺏겨, 잘못하면. 그러니까 물건 오히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시장의 매물 풍기 현상을 보여서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거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면은 싼 매물들이 아닌 이 좀 고가의 매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뺏기느니 내 뭐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딸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회 재산 증식을 하는 수단인 이 증여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또 보고 증여세도 지금 취득세를 12%까지 하겠다. 지금 이런 모든 걸 지금 세금으로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율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이거 본래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까지 4주택 이상은 4%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했어요? 2주택 이상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까지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일단 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빼고 4억짜리 집을 샀을 때 이 취득세가 예전에 400만 원 나왔던 게 1주택, 2주택 경우에 1주택은 그냥 400만 원이고요. 400만 원 나왔을 때 지금 만약에 사게 되면은 이제 이 취득세가 이제 상승이 됐을 때, 취득세가 올라갔을 때는 8%니까 3,200만 원, 본세만 3,200만 원 취득세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지방교육세,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이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건 이제 별도 계산을 하되 일단 지금 완전히 폭탄이죠. 3주택이면 4,800만 원, 4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4,800만 원 내야 된대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폭탄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취득세를 완전히 폭탄식으로 이렇게 내라. 집 살 때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취득세를 포함시켜서 물건 가격에 얹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에 전가가 돼서 오히려 취득세 포함해서 그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종부세율 인상 이게 지금 1.2에서 6.0까지 94억 원 초과 하긴 뭐 강남에 100억 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아파트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부세가. 지금 보시면은 10억짜리가 올해는 48만 원인데 종부세가 내년에는 178만 원. 20억 되면은 568만 원 내던 게 1,487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30억 되는 거는 1,467만 원 내던 걸 3,787만 원. 계속 늘어나죠. 어마어마해요. 100억짜리 가진 분은 매년 종부세를 3억 1,945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뭐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억 내도 뭐 별로 뭐 별로 그렇게 뭐 많이 낸다고 인정은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고가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왕창 걷겠다라는 얘기죠. 뭐 가뜩이나 지금 뭐 경제 우리 집 나라 살림 어려운데 세금 많이 걷어오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왕창 걷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투기꾼들아, 집 좀 팔아라. 내년 6월 이전에 양도세, 종부세 폭탄 맞기 전에 빨리빨리 좀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게 이제 정부의 메시지예요. 아주 강하게 지금. 그러니까 집을 2주택 이상만 되면 다 다주택이잖아요, 지금. 저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2주택이 다주택입니까? 1주택, 2주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다주택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 하나만 갖고 다 팔아라. 양도세, 종부세 폭탄 맞는다. 이거 지금 어디에다 강하게 메시지를 날리는 걸까요?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는 강남권에 지금 일단 강하게 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의 고가 매물은요, 시장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감소하게 될 거고요. 저가 매물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양극화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에 매물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매물이 있고 뭐 서울에 매물이 있고 그러면요. 지방 거부터 팔겠죠. 저가의 매물부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의 물량들이 막 팔린단 말이에요. 팔리게 되면 오히려 지방의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거예요. 저는 늘상 얘기했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을 지금 똑같이 현 정부가 쓰고 있는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어땠냐면요. 서울 묶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경기도로 번져요. 번지니까 경기도도 다 묶어요. 다 묶으니까 또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가거든요. 지방도 다 묶어. 그래서 일단 집값을 다 올려놨어요. 계속 규제를 하니까 규제 없는 쪽으로 막 이 투자 이 자본이 몰려가서 유동성이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자, 그런데 지금은 지방이 조금 뭔가 가서 좀 오르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아예 이제 지금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지방시장 오를 수가 없죠. 저가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는 점점 더 오히려 심해진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되면은, 취득세도 많이 내야지, 8% 이상 내야지, 다주택자들은 또 3주택은 12% 이상 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감소가 되니까 건설사들은 공급 축소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공급이 안 나오니까, 물건이 시장에 안 나오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란이 가중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주택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또 내년은 올해 공급 물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자, 여기서 한번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금이 높으면은? 뭐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다 뺏기는데 다주택자 그걸 갖다 매물을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똑같이 세금이 더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증여를 하겠죠. 가치가 있는 데들은 내 아들, 딸한테 증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다주택자 집을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요. 무주택자 같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2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금 폭탄 맞잖아요. 세금 폭탄. 취득세, 집을 사기가 어려워. 너무 취득세가 높으니까. 그렇죠?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줄 수요도. 지금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자, 또 하나는 저는 궁금한 게 정부에서 과연 이런 걸 모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뭐 학자들도 참여를 할 거고 공무원들도 물론 참여를 하겠지만은 대책 만들 때 이 정부의 목적이 세금 걷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세금 지금 뭐 알다시피 세수 엄청 나라 살림 힘들잖아요.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데다가 지금 뭐 무상 뭐 급식부터 해서 지금 뭐 청년들한테 돈 주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예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전 국민한테 다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 지금 다주택자를 두드려 패면서 세금 많이 걷는 일석이조의 지금 방법을 쓰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제 생각, 이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주택자가 집을 쉽게 팔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왜 언제 팔까요? 세금 70% 내고? 그렇게는 안 팔죠. 그럼 어떻게 팔까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은요. 양도세를 가령 10%만 내. 그리고 팔어. 그러면 시장에 매물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한 거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세금으로 다 뺏기는데 그걸 왜 팔아요? 그냥 가지고 있지.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이게 하는 뭐 햇볕 정책.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노벨 평화상 받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북한하고 햇볕 정책을 계속 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럼 추워. 그럼 옷을 꽁꽁 더 싸매잖아요. 아주 세차게 때려도 더 꽁꽁 싸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볕이 쬐게 되면은 스스로 알아서 옷을 벗잖아요. 이거 너무도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햇볕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햇볕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 북한한테만 햇볕 정책을 쓸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도 햇볕 정책을 써야지.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징벌적인 그런 과세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정부의 시장 통제는요, 항상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나타나. 공급 부족이나 뭐 해가지고 가격을 오히려 더 많이 올리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살고 싶은 곳에 공급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예요. 부동산. 공급이 많으면 가격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없으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 오르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에 주택 공급이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절반으로 줄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잖아요. 공급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풀어서 완화시켜서 뭔가 많이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당근책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간단한 해결책을 왜 못하는 걸까요? 좀 궁금합니다. 자, 역사는 늘 반복되지 않지만요. 역사의 흐름은 늘 반복됩니다. 자,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의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알기 때문이죠. 예, 그 당시도 똑같은 규제를 그렇게 가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집값은 올랐다는 거죠. 5년 동안 서울 집값 56% 올랐고요. 강남 3구의 집값이 80% 올랐어요. 평균. 그러면은 오히려 규제를 많이 해서 오르면 절대 안 되는 지역부터 가장 크게 더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강남 엄청나게 때렸는데.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규제로 시장을 절대 잡지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역사 이런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충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전월세 신고제가 빠르면 올 말에서 내년 초까지 시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작년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사람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요. 이제 돈들이 지금 오피스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그 전월세 신고제 때문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월세 받고 있는 게 다 노출이 되거든요. 이제 의무화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전월세 신고제에서 빠져 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저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 있던 돈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향후 한 2년 반, 3년 가까이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저금리가 지금 미국도 2022년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똑같이 갈 거거든요. 참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알면 참 재밌습니다. 시장을 조금 먼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